헤이드풋볼 K 13라운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JTBC에서 한 그 네. 리뷰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화장하고 온 날은 네. 그날에 맨들맨들하네 그러고 보니까. 네. 거기는 얼마나 녹음해요? 두 경기 녹화요? 하고 두 경기만? 경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또 영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한 줄평 뭐 그 정도 느낌. 오늘은 뭐 어떤 팀 위주로 얘기했어요? 전북 얘기했었고. 네, 전북 얘기하고 서울 얘기하고. 서울 얘기하고. 네. 아니면 전북과 서울 경기 얘기는 좀 더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네,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후원 체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우 대전팬님, 정택준님 15,000원 감사합니다. 기습 거세군 10,000원 감사드리고, 원두님 15,000원 감사드리고, 최병욱님 감사드립니다. 드렁크 쪼 10,000원 감사드리고, 뉴클리어 5호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3라운드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 수원FC 경기인데 포항이 꽤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 뭐 아쉽게 승리하지 못한 경기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팀이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이 전술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는 이제 5백으로 완전히 수비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 경기는 진짜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수원 FC는 반대로 또 5백 두 턴 수비 전략으로 맞섰는데 3명의 좀 외국인 공격수를 좀 배치를 했어요. 수원 FC는. 근데 그 뒤를 바치는 이재영과 노경호 선수가 미드필드 싸움에서 좀 포항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였고 특히 수원 FC 측면 수비수들과 센터백 3명은 뭔가 커버 플레이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뒷공간, 김인성 선수의 뒷공간을 좀 허용을 하면서 위기를 계속 맞았는데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김인성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그걸 페널티킥 반칙을 얻어내면서 PK로 첫 번째 실점을 거뒀는데 포항 선수들은 계속해서 좀 약속된 플레이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수원 FC의 5백을 완벽하게 좀 무력화시켰던 그런 경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김인성 선수도 계속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가 아닌데 또 이런 경기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서너 명의 선수들, 젊고 어린 선수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멤버의 풍성함이 생긴 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김인성 선수가 PK를 얻어내고 이호재 선수가 마무리했잖아요. 네. 네, 정말 별로 못 찼거든요, 사실. 근데 이호재 선수가 아마 네. 100% PK 성공률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진짜 위험한 프리킥, 네. 그 페널티킥이요. 그게 코스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코스 좋았는데 왜 그렇게 차냐면 네. 발목 힘이 너무 두 번째 골 같이 그 친구가 발목 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코스만 보고도 딱 차면 넣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늦었어. 사실 네. 그거 거의 막힐 뻔했어요. 사실. 그렇죠. 좀 잘못 찬 거죠. 그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물론 이호재 선수 지금 차는 스타일이 타이밍을 뺏고 아예 골키퍼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인 건 알겠지만 골키퍼도 제대로 속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제대로 속이지 걸렸죠. 못했고. 걸렸지. 속이지 못했었고, 그리고 코스가 진짜 좋아서 그런 거지. 그 정도는 저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위험하죠. 네. 근데 이렇게 차는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죠? 염기훈 선수가 페널티킥 차면 이렇게 차거든요. 거의 코스로 진짜 뜨는 거 보고 약하게 탁 차는데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호재 선수가 PK 스포츠에 논다 그러면 불안감이 좀 덜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집어넣으니까. 넣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너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막힐 수 있지. 막히면 욕먹는 그런 딱 타이밍이긴 한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본인이 코스로 잘 밀어 넣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나 아마도 이제 본인도 약간 차는 순간 이랬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근데 약간 이게 잘못 찼다기보다는 이호재 선수가 PK 많이 차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루틴을 좀 개발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골키퍼들이 그리고 또 아마 무조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얘 일로 때릴 거다. 근데 이제 약간 타이밍을 늦추니까 거기서 약간 혼란을 느꼈던 거, 타이밍을 좀 뺏었던 슛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술적으로 좋았다. 네, 기술적으로 잘못 찬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 맞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약하게 맞긴 했지. 생각보다 움찔했을 거예요. 근데도 이제 나름의 타이밍을 뺏는 그 기술인이었던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혔으면 또
주니어처럼 욕 오지게 먹었을 텐데. 근데 뭐 보니까 100%거든요.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이게 찔끔찔끔 볼에 다가서면서 골키퍼 타이밍 뺏고 이제 페널티킥 차는 거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못 넣으면 욕 많이 먹었을 텐데 그렇죠. 요즘은 하도 이런 선수들이 네. 많아가지고 그냥 실축했구나. 옛날에 같으면 아휴 걔뭐 겉멋 부리는 오버하고 뭐 이상한 짓 하다가 저렇게 됐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뽑았는데 요즘은 좀 이런 식으로 피켓 차는 거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실축해도. 네. 근데 아마 이호재 선수는 본인이 어떻게 놓고 골키퍼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찬다는 것까지 다 계산이 돼 있고 그 PK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실패 안 하고 계속 득점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날 저는 다른 선수들 이날 정말 포항이 정말 다 잘했거든요. 네. 다 잘했는데 강현재랑 홍윤상 선수가 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공격 상대편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볼을 되게 잘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비가 딸려 나오기도 애매한 위치, 그리고 미드필더가 쫓아가기도 좀 버거운 위치에서 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원 FC가 좀 수비나 미드필더 준이 좀 많이 흔들렸고 네. 그때 공간이 생겼을 때 또 김인성이 잘 파고들으면서 이런 공격 전술 패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강현재 선수 진짜 좋아하는데. 많이 뛰기도 하고 저는 원래 보통 이런 빠르고 좀 많이 뛰는 선수가 좀 둔탁할 수도 있는데 되게 부드럽잖아. 부드럽더라고요. 약간 베르바트 느낌. 네. 근데 많이 뛰기도 하니까 선수가 경험만 좀 더 쌓이면 진짜 좀 더 무시무시한 공격수가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요. 네. 근데 어리기 때문에 주축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진짜 박태하 감독 네. 다양하게 선수 쓰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선수를 쓰고 이 포항은 이 전 선수 올라운드 포지션 시스템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뭐 어정원 사이드랑 미드필드 같이 보고 또 신강훈 센터백 미드필드 사이드백 같이 보고 이태석 윙하고 사이드백도 같이 보고 그러니까 경기 중에 포지션이 체인지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어색함이 없고 그 자리에서만 1, 2분 정도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좀 바뀌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한 자리만 볼 수 있는 선수는 전술적으로 쓰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김인성 같은 선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앙과 측면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더 이제 좋은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도도 좀 높아야 되고 네. 안으로 들어와서 뭐 인버티드 윙백으로 좀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고 잘못 생각하면 좀 애매한 선수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 근데 김인성 같은 선수는 캐릭터 엄청 세잖아요. 빠르고 직선적이고. 근데 그런 선수도 필요하고 중앙으로 들어오고 사이드 벌리고 두 가지 되는 선수도 다 필요한데 근데 사실 두 가지 되는 선수는 양민혁처럼 해외에 나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임팩트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정말 해외에 나가서도 통하는 수준인 것 같고 이제 홍윤상 선수가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만 좀만 더 이게 성숙해지면은 플레이가 더 한 단계 높은 선수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제 수원 FC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뭐가 좀 안 됐을까요 이날? 일단 5백으로 내려섰거든요. 근데 이제 5백을 쓰면 앞에는 뭐라 그러지? 앞에는 좀 내줘도 뒷공간은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앞에도 못 눌러주고 뒷공간을 너무 허용을 하니까 이게 의미가 내려서 거지. 5명이 수비를 할 할 필요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드필드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느냐? 저는 노경호 선수하고 이재원 선수가 이거는 싸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경기 보면서 야 이거는 팽팽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축구는 이제 수적 우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센터백들이나 사이드백들이 미드필더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이렇게 5백을 쓰는 팀은 미드필더가 잘못하면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수비 그렇죠. 위치에 있고 근데 이 포항 같은 경우는 공격할 때 똑같이 3-4-3 형태거든요. 근데 그 공격수들이 때로는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고 윙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윙백들이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고 윙백 역할도 해주고 또 센터백들도 그 어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밑에 있지만 또 미드필더 역할도 해주면서 순간적으로 계속 수적 우세가 발생하면서 상대를 좀 물러나게 만들었는데 반대로 수원FC는 센터백 선수들이 이제 사실 빌드업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어쩔 수 없이 과부하가 계속 오면서 볼이 오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사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급하게 앞으로 가다 보니까 볼 소유를 또 빠르게 잃게 되고 다시 수비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체력도 많이 뺏기고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체급차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경기를 하면서 그냥 1대1 싸움에서조차도 아예 안 되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축구가 1대1이 안 되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내려서서 차라리 세트피스나 이런 것들을 더 노렸어야 확실한 역습이나 노렸어야 되는데 사실 이도저도 아닌 아까 원일이가 말한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수원 FC가 이번 경기 이후로 좀 하락세를 탔다. 그 전 경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김은중 감독이 요구하는 그런 전술이나 이런 게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 경기는 정말 5백으로 잘 준비해서 나왔지만 거의 준비해온 거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하락세를 타지 않았나. 진짜 이 이후 경기부터는 정말 위기의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호재 그 슛은 사실 센터백 3명이 다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근처에 있었는데 근처에 가지를 못했어. 그 말은 이호재가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얘네 나한테 안 돼. 그 볼을 밀고 가면서 그 터닝슛 하는 동작도 너무 자신감 있더라고요. 사실 이날도 보면 움직임도 뭔가 되게 자신 있어 보이고 뭔가 상대를 분석을 잘 하고 나온 느낌이고 수원 FC는 그냥 버거운 느낌. 그러니까 이 3명의 선수가 나쁜 선수들은 아닌데 사실 자기 역할 하나 하기도 조금 자기 역할만 하면 딱 잘할 선수들인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백을 사용을 했을 때 본다면 뒤쪽에서 단단한 수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중원에서 압박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건데 이게 5백화가 되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저기한테 압도적으로 안 돼 라고 하면 5백으로 해서 내려앉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걸려 수비 한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백을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주저앉아서 수비만 90분 내내 주구장창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선 지역에서는 압박이 돼야 되고 거기서 볼을 좀 탈취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뒤에 3명 둘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앞에 한 명 두는 게 나아. 수비 한 명 빼가지고 차라리 그럼 또 나을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선수 개개인으로 맞댔을 때 우위를 점하지 못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PK를 내준다거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실점한다거나 이렇게 실점해버리면 수원FC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가 없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또 이호재의 슈팅도 굉장히 멋있긴 했었고 진짜 기가 막혔죠. 딱 센터백이 붙었을 때 몸으로 튕겨내고 그게 돌아서서 발목 힘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타겟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역시 그 캐논 슈터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수원 F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박도 계속적 이날 경기에서는 아니었지만 지난 라운드에도 득점을 해줬고 지속적으로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리그에서 2승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 중에는 광주와 FA컵, 그러니까 코리아컵이 예정되어 있고 또 주말에는 대전을 만나면서 부담스러운 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경기 초반에 약간 좀 득점 전반전에 뭐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팀에 비해서 경쟁력이 이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강력하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걸 찾아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어쨌든 빨리 그 윤빛가람과 이용의 공백이 생각보다 너무 크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수비 조직 개선에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외국인 선수들도 뭐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게 팀으로 봤을 때는 수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압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 조직 좀 구조를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사실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할지 사실 좀 많이 걱정되죠. 수원FC 상황이 되게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순위보다 더 나은 순위를 당연히 포항 팬들을 바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위만 유지하면서 가도 포항 팬들은 어느 정도 좀
100%는 아니더라도 뭐 만족하지 완전.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리고 젊은 선수들이 지금 경험치를 이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초반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의 어떤 없는 살림에 양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순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삼자 입장에서는 들거든요. 물론 팬들은 계속적으로 욕심이 나면서 더욱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이해합니다만은. 그래서 초반에 완전히 그 박태하 감독이 위기 속에 있으면서 팬들에게 많은 지지를 못 받았다가 아. 사실 지금은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고 지금의 승률이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승률도 훌륭하고 이 전술 변화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보고 네. 2대0 상황에서도 또 아스프로 넣으면서 5백으로 또 3백으로 바꾸면서 또 완벽하게 단단하게 지켰고 결국엔 또 무실점으로 끝내는 거 보고서 이게 계획했던 거 전술을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높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포항 팬들은 박태하 감독을 한 번은 더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어떤 그 경기력에서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또 지금 생각입니다.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죠? 오 선생님. 네, 오베르단. 오베르단. 오베르단 선생님이 지금 부상으로 지금 네. 교체됐는데 이게 심한가요? 발목이 좀 발목이 접질리는? 느린 그림으로 보면은 딱 소리 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확 바깥으로 돌아- 접질리는. 예.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교체돼서 최소 나왔는데 2주 정도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또- 보면. 김앵클 형님이 또 있거든요. 네. 그 발목 전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임대 늘어나면 바깥으로 늘어나면 금방 안 되는데. 그분은 늘어난 인데도 3일이면 어떻게? 약간 전문이에요, 전문. 전문이에요. 전문. 김앵클. 제가 어디 별명이에요, 김앵클. 김앵클. 엄청 아니, 좋아요. 김앵클이라 아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김앵클이라고 불러요? 저는 불러요. 원래 포항에 계시다가 개인으로 차려서 나가셨어요. 네. 서울에 있다고 대구에. 그러죠? 대구에서. 네. 그래도 발목 아프면 다 그분 찾아갑니다. 또 지금 중국에 한 3년 중국 팀으로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K리그 1, 2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선수들 발목 가죠. 왜냐면 발목은 무조건 다 돌아가니까 사실 네. 안 돌아갈 수가 없죠 선수 생활 하면서. 그렇죠. 예. 무조건 이렇게 접질리니까 무조건 가겠네요. 좀 심하면은 가긴 하는데 요즘에 그 많이 좋아져서 뭐 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검증된 분이니까 포항에 또 가깝잖아요 대구랑. 그러니까 그럼 빨리 그분은 또 안 가요. 와라 이거야. 안 가겠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출장 많이 출장 많이 나가거든요. 부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팀으로 그 호텔로 많이 가셔가지고 또 요즘엔 다 치료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아, 그분은 또 안 가시고 중국도 한 3년 갔다 오셔가지고 진짜로 무슨 막 나무 막대기 같은 거를 몰래 이렇게 꺼내요. 그 다음에 늘어난 인대를 계속 만져주시는데 자기만의 진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금방 있는 나? 금방 나요. 저는 와 대단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금방 나는 게 아니지. 나는 시간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2주를 거의 한 3일 안에 줄여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오 선생님 그 대단한데? 김앵클 형님 한번 찾아가시면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일 거 네. 아니에요?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있어요. 막 혀준이라고 부르신 분. 혀준은 왜 혀준이냐면 말이 되게 많대요. 근데 정말 다 고쳐. 그래서 혀준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또 있고 그리고 그 김앵클 형님이 있고 또 허리 전문 또 있고 막 다 있어요. 축구계에도 좀 퍼진 선생님들이 있어요. 있어. 네. 네. 그럼 좀 비싼가요? 비싸. 비싸. 근데 비싸도 그 돈을 진짜 지불을 해도 될 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버랜드 가야겠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복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태석 선수도 좀 안 좋아. 이태수 선수도 안 좋은 것 같고. 야, 부상이 없어야 돼. 포항을 이게 좀 버틸려면. 그래도 지금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주전이 아니었던 선수들이 계속 와서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이번 경기에 또 한현서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네. 인터뷰를 한다면 또 이동희 선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자리를 또 비켜줄 생각이 있는. 네. 근데 지금 뭐 박승우 선수 제대하고 또 이동희 선수 부상 복귀하고 그러면 포항 스쿼드 또 수비수 뎁스가 또 그치.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아스프로만 되게 긴장하고 있겠네. 아스프로는 또 이 중앙에서 또 조율 역할을 해줄
사람은 또 아스프로 하나가 있어가지고. 근데 박승호 선수 언제 저녁이지? 곧 한 저녁 달, 아닌가? 예, 한 와. 2주 정도 근데 남지 박승호 않았나. 선수는 수비형 미들도 가능해요. 수비형 미들, 사이드백도 사이드백, 되고. 사이드백도 되고. 센터백, 뭐 그러니까 진짜 잘하지. 박태 감독의 이 전술 변화에 날개를 달아줄 그렇지. 선수이지 않을까. 야, 근데 이호재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이호재 선수가 이 정도로 득점해 주면은 이기기 쉬워요. 포항 입장에서는. 네. 뒤쪽에 꽤 괜찮기 버텨주고.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반되는 분위기에서 두 팀이 만났거든요. 근데 수원 FC는 진짜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았고 포항은 이번에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호재 선수의 득점으로서 굉장히 만족한 박태하 감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김은중 감독이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아무리 좀 지원이 없고 좀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계속 꼴찌를 하고 있으면 강등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 이 정도 순위에서 변화를 주는 거는 감독 교체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 김문중 감독이 지난 시즌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계속 당연히 믿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름 내내 계속 꼴찌를 하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이전 경기들에서는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도 보였고 뭔가 득점 찬스를 못 넣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보여서 하고자 하는 건 보였지만 패배하든지 아니면 승리를 못 가지고 가는 장면이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 포항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약간 졸전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지고 온 거를 하나도 네. 좀 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 김은중 감독님이 세밀함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되게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력 차가 좀 느껴진 경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보면서 저는 이제 거의 코치 입장으로 좀 경기를 많이 보거든요. 보다 보면 수원 FC 입장이었으면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 그런데도 또 안데르손은 기가 막히게 또 이 포항 선수들이 진짜 이거 파울을 해서라도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도 탈압박을 또 해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선수는 진짜 와 K리그 완전 템포를 적응을 했다. 이 친구 볼은 못 뺏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긴 했는데 주변에서 또 사실 계속 수비만 하다 보니까 안데르손의 좀 전방 지역에서 볼을 잡아서 살려나가서 뭐 득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분 없는 이승호 선수 되게 데리고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전부에도 못 뛰고 있잖아요. 또 근데 자기 수원 FC는 잘했으니까 아마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을까. 그래 쏠쏠하게 잘 썼는데. 그렇죠. 정말 잘 썼죠. 네. 사실 거기도 활약이 좋아서 전부를 간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선발 보장 되는 거예요. 선발이라기보다 매 경기 나올 수 있겠죠. 매 경기 나오죠. 그 전에는 매 이제 경기. 또 계속 후반전에 투입해가지고 살짝 좀 이승우 선수가 뭐 22세 그것도 룰도 있었고 네. 해가지고 했는데 매 경기 나오죠 매 경기. 네. 지금 오면 안 뺏을 때까지 90분 네, 계속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 워낙 못 뛰고 있으니까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대 대구입니다. 2대2 경기였어요. 네, 안양 이 경기는 대구가 잘했죠. 그래도 뭐 되게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승점을 가져오고 되게 아쉬웠죠. 또 에드가가 에드가 자책골이 그쵸. 멋있는 자책골이 나오면서 골도 잘 넣고. 네네. 세트피스와 역습이 사실 가장 실리적인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대구가 뭐 마지막에 아쉽지만 1점이라도 가져온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안양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2대2로 비겼지만 충분히 그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대구가 수비를 졸라 잘했다. 대구가 단단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대놓고 완전 수비 나왔어요. 거의 막 수비 시에는 거의 세븐백처럼 막 보이더라고요. 파이브백에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번에 거의 5-4-1 형태로 나왔는데 그 5-4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FC 안양이 공격할 때 거의 그 다이아몬드 형태 미드필더로 구성하거든요. 거기에 딱 맞춰서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통했고 대구는 힘든 원정에서 그래도 점수를 잘 따냈고 안양이 좀 아쉬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이길 만한 경기,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쳐서 승점을 좀 드롭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좀 경험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부가 진짜 저는 수준이 되게
생각이 빡세다. 들어요. 진짜 빡세요. 어. 사실 뭐 아쉽긴 하겠지만 서로 1점 가져가는 것조차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점을 뺏기면 그리고 순위 그 밑에 하위 팀한테 뺏기면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리그가 졸라 빡센 것 같습니다. 빨리 팀 수 좀 늘려주세요. 근데 이거 그 안양 처음에 골 먹었을 때 그 골킥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코너킥을 선언되면서 실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돼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VR 통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시퀀스로 안 보는가 봐요, 사실. 그렇죠. 코너킥 이미 선언됐으니까 그 시퀀스 끝난. 네, 끝나고 뭐 이렇게 되게 억울할 수도 있던 상황인데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졸라 짜증만 나지. 근데 이게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진짜 화나죠. 진짜 졸라 짜증나요. 네. 그냥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태양나가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내가 억울해. 그냥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또 벤치에서 또 흥분하면 선수들도 또 흥분하고. 흥분하고. 네. 그래서 이런 판정 하나가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너킥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막 실점하고 이런 50 때문에 실점하고 하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감독 입장에서. 왜냐면 그거 한 골 안 먹히려고 일주일 내내 고생했다가 심판 판정 잘못해가지고 실점하고 하면 네. 반대편 입장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실점하고 하면 이제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대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씁쓸해요. 에드가 보면서. 에드가하고 세진야가 활약을 잘해서 이길 때마다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이 활약해야 그런 게 있잖아. 다른 선수 잘했어. 그리고 세징야나 에드가가 받치는 형국이야. 그래서 3대 0으로 이긴 경기에 에드가가 한 골 추가했어. 라면 몰라. 사실 덜 할 것 같은데 세징야하고 에드가 공격 포인트 없잖아요. 그럼 이 팀 승점을 못 가져가요. 최근의 경기를 보면. 그렇죠. 이게 나는 좀 답답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에드가와 세진야의 어떤 선수들은 대구 선수들이 활약을 해서 승점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에드가와 세진야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 승점을 못 가져가는 팀이야.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막 영입된 선수도 아니고 지금 뭐 몇 년이 다 지난 선수고 다른 선수들도 받쳐주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좀 선봉에 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를 뭐 만약 뭔가 대변한다고 한다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에드가 세징야를 항상 대체자를 영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을 내보내지 않고 만약을 대비해서 이보다 나은 선수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두가 실패를 했잖아요. 사실. 근데 모두 외국인 선수 얘기하지만 국내 선수는 뭐 하고 있나요 여기 대구의 국내 선수들은? 그것도 나는 이제 아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조광래 사장의 그 답변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저를 스카우트하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국내 선수로 득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를 애초에 윙어랑 미드필더는 뭐 사이드백 많이 키워내지만 스트라이커는 그냥 외국인 선수를 쓰려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스카우트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저 선수 뭐 포워드 잘하고 있어. 잘하면은 일단 해외로 가고 좀 애매한 선수는 우리 팀에 오면 윙으로 쓰면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내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박대훈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 아산 스트라이커 선수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우리 팀 1번 스트라이커를 쓰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웠던 에드가나 세징야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 꺾였다고 생각했을 때 좀 뭐 놔주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도 했을 법했는데 근데 아마 훈련하면서 얘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야. 그럴 아마.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판단이 계속 섰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드가와 세진야를 쓰면서 계속 버텨나가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강등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에드가 세진야가 이제 그 강등을 당하면 이 두 선수가 다시 팀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거 진짜 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어쨌든 강등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안 됐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시즌 위기잖아요. 감독도 경질됐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에드가나 세징야는 사실 K리그에서 어느 정도 해줄 거라는 게 항상 깔려 있으니까
이거를 누굴 대체해서 데리고 온다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 그리고 되게 둘 다 고액 연봉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과감한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근데 부분에서. 지금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그 에드가 세징야 안 나오면 그 2017년도의 대구 FC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어땠냐면 선발 명단을 봤을 때 이 이름 모를 쓰리톱 그때 당시 정치인 선수 있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지금 그 선발 명단을 봐도 번호가 다 무거워요. 그 교체 명단은 막 50번대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그런 이 네임밸류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선수들을 좀 경기에 투입을 하면서 번호가 좀 낮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키워내는 것도 좀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도 이제 정재상 선수에게 기회가 좀 많이 갔는데 사실 조금 이렇다 하다하게 펼쳤고 막 기회를 사실 안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네, 본인들이 그걸 찾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감독이 또 바뀌었잖아요.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는 제가 서동원 감독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리적으로 우리는 일단 수비 단단하게 하고 세트피스로 골 넣고 역습으로 골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에드가는 수비 좀 덜해도 세트피스에도 워낙 그렇지. 위협적이잖아요.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서동원 감독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에 조금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과감하게 감독한테도 투자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을 데리고 오는 거에 있어서. 네, 정말 그런데 조금 무리하게 하더라도 사단을 좀 데리고 와서 제대로 된 지금 현재 사실 사단을 구성해서 데려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좀 제대로 된 구성이 돼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드가 선수가 자책골 넣고서 잔디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데 좀 진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게 좀 느껴져가지고 이제 87년생인가 빠른 87년생인가 그러거든요. 그럼 한국 나이로 이제 저랑 거의 동갑인데 그렇게 얼마나 이 득점까지 올리고 이렇게 자책골로 동점골까지 내주는 모습 아쉬워하는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보경 선수가 또 오랜만에 아무튼 나왔는데 어쨌든 그 득점에 거의 비슷한 장면을 많이 연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뭔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K리그에서 거의 정말 제일 잘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사실 경기력이 최근에 좋지 못했잖아요. 이제 근데 이번 경기 때 많이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해보려는 막 그 발버둥 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보기에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좀 멋진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동점인 상황에서 홈인데 교체 투입을 좀 늦게 했거든요. 안양이 좀 막판에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원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걸 이런 된다.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주고 받았을 텐데 이야기를 뭔가 체력적으로 떨어졌다는 느낌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판단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를 교체한 다음에 또 실점을 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선택들이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너무 늦잖아요. 사실 5분 10분 뛰어서 뭐해? 다 지금 교체 투입된 게 84분, 90분 막 이렇게 84분에 막 다 교체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코칭 스태프에도 내부 결론이 그렇게 났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 좀만 기다리면 터질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했는데 뭐 결론은 어째 안 터졌죠. 이렇게 교체한 이유가 무승부도 괜찮다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양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사실 트렌드가 60분 때 한 번 교체하고 보통 75분 때 뭐 2차로 교체하고 하는데 아마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에 대한. 그 교체로 들어간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양의 외국인 선수들은 다 괜찮아요. 저 뛰는 거 보면 모따나 마테우스, 야고 다 활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팀에 헌신하는 모습도 꽤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미 뭐 건증된 선수 모따 같은 선수는 2부에서 정말 잘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쟁이 많이 붙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C 안양이 잘 데리고 왔고 에드가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리고 못다는 내가 형보다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예, 어쨌든 뭔가 두 명이 같이 있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에드가 두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대구는 감독 얘기 안 나오고 있죠?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전혀 소식통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저 있을 때 그 말단 직었던 분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고요. 한번 전화해볼까 했었는데 전화해봤자 사실 뭐가 흘러 나오겠습니까. 근데 상황 좋을 때는 전화하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아, 상황 안 좋을 때는. 네. 안양이 그동안 무승부가 없었는데 최근 2경기에서 네, 바로 무승부를 하면서 순위를 계속 중간 정도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강등권하고 승점 차는 6점 차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계속적으로 지금 정도의 차이 조금만 더 이상만 나면 안양도 되게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잔류하는 데는 지금 1라운드 딱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봐요? 사실 이런데 저는 사실 상위 스플릿을 예상했으니까 네. FC 안양은. 저는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뭔가 힘을 받을 만한 영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보강이 여름 때 또 이제 힘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김영찬 선수 연봉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올리고 아니 뭐 트레이드 카드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FC 안양이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스카우트 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트레이드 카드를 많이 활용을 많이 하니까 모든 팀들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에하고도 별로 4위하고도 승점이 4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지금 조합이 너무 잘 맞아서 진짜 그 포지션에서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는 선수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선수 이탈이나 뭐 영입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오히려 딴 팀에서 빼갈 수도 있겠다. 빼가면 이제 큰일 나요. 여기서 외국인 선수 빼라고 하면은 네. 그렇죠. 그럴 수 큰일 나는 있구나. 그럼 이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끝나고 이제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원 FC도 사실 아까 말 못했는데 안데르손도 여름에 갈 갈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잖아요. 네. 네, 되게 아무튼 선수를 오히려 지키는 거에 더 여름에 집중해야 잘 지켜야 된다. 보니까 선수들이 진짜 이 외국인 선수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참 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계약할 때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많이 넣어놔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에이전트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막 4-5명씩 되는 애도 있고 막 심지어 6명씩 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막 선수를 막 지분으로 막 나누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벌써부터 여름 얘기 나오죠. 여름 이적 얘기 선수들은 이제 못 벌써 뛰는 뭐 지금- 선수들이나 뭐 그런 네. 선수들 에이전트한테 형 나 이 팀에 못 뛰겠어 좀 딴 팀 알아봐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선수들 많나요? 거의 대부분 거의 그렇죠. 경기 못 나가면 못 왜냐면 나가면. 에이전트랑 워낙 친하니까. 어. 근데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저기 뿌려놓죠. 자기는 정식으로 계약된 에이전트는 없고 친한 에이전트한테도 알아봐줘 하면서 알아봐주면 내가 형 피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워낙 친한 에이전트 관계는 뭐 정말 사소한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에이전트들이 선수 이적하길 많이 바라나요? 어쨌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에이전트들은 뭐 일단 선수가 왔다 갔다 해야지 또 금전적으로 또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트레이드를 하면 양쪽 다 에이전트가 이득을 보니까 에이전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죠. 트레이드 카드 때문에. 약간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 같은.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은 스카우터들이 구단에서 이제 좀 애매한 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단에서 인정 못해서 올해 계약만 끝나면 나갈 것 같은 그러면 에이전트하고 딱 붙어가지고 어이없는 트레이드를 진행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스카우터랑 에이전트랑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감독님들이 거의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이거 선수 영입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칭 스태프가 사실 구단하고 이게 진짜 단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막 하다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기사들 흘러나올 때 있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가 흘러나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적 안 좋은 팀일수록 지금 빨리 언니가 말한 것처럼 좀 단합하고 회식하고 막 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저는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민해지고 이렇게 민감할수록. 지금 진짜 리그가 웃긴 게 팀이 분위기 좋은 팀이 한 팀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압도적인 보면은 팀이 없어. 네. 그리고 선두로 달리고 있는 팀도 그 내용을 보면은 좀 그렇죠. 불안한 모습도 진짜 네.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가 좀 오늘 경기 쭉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게 있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의 이제 승격팀으로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여름에 어떤 이탈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회식하면서 막 돈독하게 만들면은 안 나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죠. 아. 그런데 아무래도 뭐 조금 그런 건 있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스카우터 능력이라는 게 그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어떻게 했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이제 저 2년 동안 있으면서 최하위였거든요, 계속. 근데 사실 오퍼가 조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대구에 남고 싶었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이제 트레이드를 해서 보낸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그게 없었어요. 선수가 거부할 수 있는. 있는 그게 없었는데 아마 그런 선수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을 그렇죠. 거라서 마음을 얻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안양 선수들 이 전반기 끝나고 군침 흘릴 만한 선수도 굉장히 많다고. 누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최성범 선수 전 최현우 선수. 네. 최현우? 네. 굉장히 네. 좋게 봤고 또 외국인 선수들은 다 지금 K리그 템포에 적응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잘못 말한 거 잘 지켜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잘 지켜야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계약 관계도 이 안양 같은 경우는 시민 구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펜스를 많이 못 해놨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바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게 어. 굉장히 좀 작게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도 그냥 바이아웃 지불하고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양 이거죠. 2부에서 잘했던 뭐 그 못다 같은 선수는 1부에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1부에서 돼. 그러면 데리고 오고 싶거든. 근데 역대 2부에서 통한 공격수들은 다 1부 와서 통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 아, 네. 그게 뭐 조르지? 네. 조르지도 지금 잘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나요? 골 빼고. 네. 아무튼 안양 여름에 빡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잘해서. 안양 또 그 경기 스타일이 또 많이 뛰고 또 계속해서 좀 긴 거리를 또 스프린트하는 팀이다 보니까 또 여름에 또 더워지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해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번 시즌만큼은 안양이 좀 더 단단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수들 잘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안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스 선수 전 너무 좋아합니다. 후방에서의 어떤 안정감과 그 앞쪽으로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들이 이제 앞쪽에 공간이 있었을 때 그냥 마냥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 올라가서 패스 넣어주고 본인이 뭐 소위 말해서 뭐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뭔가 공격 라인에서 힘을 줄 수 있는 수비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힘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토마스는 그 타이밍을 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선수가 또 윙어도 원래 봤었던 선수래요. 그러니까 오. 측면에서 잘 치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 드리블 템포가 약간 수비 느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윙이 맞네. 그 유병훈 감독도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한다고 가감하게 치고 나가라고. 너무 좋습니다. 토마스는 좋습니다. 그래서 안양하고 대구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대전 대 서울 경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제가 또 풀 경기를 다시 봤어요. 이 경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잘 다시 모르겠어요. 봤어요? 아니 진짜 열심히 아니 어제 엘클라시코 끝나고 봤죠. 새벽에 그거 보고 잤죠 저는. 네, 다시 보기 하고 잤어요. 왜냐하면 0대 0이지만 뭔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서울이 그렇죠. 워낙 최근에 승진이가 안 좋으니까 또 어떻게 승점을 못 가지고 갔나 승점 3점을. 대전은 홈에서 왜 비겼나 궁금하다고 봤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요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를 뭐 슈팅을 많이 때렸는데 엄청나게 또 찬스가 뭐 득점에 가까운 찬스였냐. 그래서 누가 걔 헛발질을 하고 막 삽질해서 골을 못 넣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대전은 뭐 하는 거예요? 대전은 이거 아무리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공격을 못하는. 그러니까 대전이 나는 그렇다니까. 요즘 대전 경기 보면 나 진짜 작년보다 경기 내용이 별로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도
그 대전이 이제 주민기의 힘이나 네. 어쨌든 그 뭐 단단함을 구축을 하면서 승리를 잡아내면서 1등 했잖아. 그건 난 인정을 하겠어. 근데 이런 경기들이 있다니까. 이런 경기는 감독도 진짜 할 말 없는 경기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대전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봤어요? 그냥 일단 궁금해. 저는 서울이 경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주도권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갔고 슈팅 숫자가 지금 총 20개 때렸고 유효 슈팅 6개. 대전은 후반 막판에 김현욱 선수가 유효 슈팅 하나 한 게 유일한 슈팅. 네, 이게 그렇게 뭐냐고. 유효 슈팅 하나에 그쳤고. 아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링가드 슈팅 숫자 있잖아요. 링가드가 전체 선수 기록 1위예요. 슈팅 42개 때려서 유효 슈팅 22개고 그리고 루카스가 8위예요. 26개 때린 거고 그리고 정승원 14위, 문선민 18위. 이 20명 중에 4명이 FA 서울 선수야. 이거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전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슈팅할 기회를 분명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홍 감독의 매번 인터뷰 내용은 제가 그래서 그걸 좀 혹시 뭐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한 찬스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봤을 때 경기 봤을 때 사실 이호재 선수도 그렇고 어려운 거 때려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어.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이 득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선수 생활의 경험에서 빗대어 보면은 약간 그 포항에서는 경주대나 뭐 이런 옆 주변에 있는 대학교를 평일에 한번 부르거든요. 아주 약한 팀 불러서 그래가지고 한 10골씩 때려 잡아 놓고 라자르 같은 애들 뭐한 해트트릭 하게 막 골맛을 봐주는 거지. 라자르? 그런 애들. 그래도 골 못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이제 골이란 게 골망을 이렇게 흔드는 거다라는 걸 좀 느껴지게 해주는 거지. 나는 괜찮은 방법 같아. 근데 그거를 썼겠죠. 안 썼으려나? 그러면 한번 아니 정한민 선수도 연습 경기 통해서 좋은 모습 보여서 출장을 시켰대. 네. 근데 이제 그 베스트 11은 그 안 투입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렇죠. 안 뛰겼겠지. 모르지. 예. 그래서 뭐 그 루카스나 이런 친구들 그냥 자체 게임은 어차피 일주일 텀 있으면 한 번은 하잖아요. 나는 진짜 나 서울 팬이었잖아. 네. 그럼 나 경기 보면서 한마디 했다. 나 서울 팬이라 빙의하고 내가 해볼게 내 네. 스타일로. 아, 근데 진짜 슈팅 같이 빗 맞추네. 알죠? 약간 빗 맞고 씹히는 거 약간 그런 거 슈팅들이. 그게 슈팅지 죄다. 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저 대구 때 계속 쳤었어요. 근데 경기 전에 슈팅 연습 하잖아요. 근데 뒤에 팬분들 있잖아요. 그 슈팅 연습 하는데 다 밖에 나차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리고 팬들도 이제 뭔가 눈빛이 계속 하나하나 다 보여. 우리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 슈팅 연습할 때도 되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힘을 빼도 밖으로 나오고 힘을 줘도 밖으로 나오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치. 근데 그때 형들도 다 밖으로 쳐는 거야. 막 뭔가 불안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 완전 되게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심리적인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냥 지금 훈련이 필요 없어. 심리적인 거 해야 돼. 영화 진짜. 승부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거지. 대학교 팀 불러가지고 아 그렇죠. 심리적으로 한 그래 그런 거 10골 해야 돼. 때려놓고 그러면은 아니 분명히 어디랑 해도 늘 거야 아마 그렇게 그렇지. 하면 느는데 저는 그냥 아예 좀 마음을 더 비우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찾아야죠. 뭐 골을 이렇게 못 넣고 슈팅 자체도 진짜 날카로움이 거의 없고 이렇게 많이 때리면서도 진짜 그 말한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이 커. 네, 그게- 제가 그 이동국 선수 자서전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그럴 때마다 그냥 골키퍼 보고 때린대. 그냥 가운데로.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노대서 때리면 글로 들어가냐고. 그럼 골키퍼를 맞추려고 때리다 보면 그게 빗 맞아서 근데 득점이 그게 된다. 멘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자기만 루틴을 탁 만드는 거잖아요. 빗 맞아서도 들어갈 법한데 봐봐. 사이드를 구석을 노리다 빗 맞으면 밖으로 나가잖아. 골키퍼를 노렸는데 빗 맞으면 사이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득점이 되는. 그렇지. 약간 그런 논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항상 루틴이 저는 어디서 차든 골키퍼한테 찾아. 약간 아웃사이드 만져서 옆으로 가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골대 들어가니까 자꾸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지. 네. 아 진짜 서울 입장에서는 진짜 주장창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이거 보이면 보이잖아. 문선민 뛰는 거 봐요, 사실.
문선민 뛰면서 계속 연결해주고 자 문선민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본인 속도를 살리면서 그 정도의 패스 성공률이면 진짜 잘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세트피스에도 슛하는데도 살짝 빗나가고 막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되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선수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슈팅 23개가 나왔다? 그럼 뭐 더 이상 어떻게 23개 정도의 슈팅이면은 사실 황선홍 감독도 이런 슈팅에 익숙할 거야.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이나 이럴 때 조금 그 밑에 팀 만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걔 말려가지고 그 뭘 못 넣고 무승부하고 이런 경기들이거든요, 그쵸, 사실. 예, 우리가 압도적으로 밀었을 때. 근데 그것처럼 분위기 자체는 그러면은 서울이 꽤 좋게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득점이 안 터지니까 뭐 말짱황인 거지. 근데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몇 경기 승리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정승원 선수도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황도윤하고 뭐 문선민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뒤에 김진수, 최준 괜찮아요. 네. 또 수비는 야장 괜찮잖아요. 수비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엉망으로 하진 않는데 결국 그 작업을 했을 때 앞에서 마무리만 된다면은 서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뒤에도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슈팅을 하나 줬다는 거는 사실 되게 경기가 완벽했다는 완벽했다는 거지. 오히려 사실 이 경기는 대전이 되게 걱정해야 될 경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졸전하고도 사실 승점 가져갔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게 선발 나온 거 본 것도 저는 황 감독님이 이건 비교도 된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분명히 선수들한테 그런 메시지는 절대 안 주겠죠. 근데 본인이 계산했을 때 더블을 해봤던 감독이니까 이거는 비교 가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 다음 경기 그 코리아컵은 무조건 또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좀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득점 위해서 뭐 상암 월드컵 그냥 골대를 바꾼다든지 골망을 뭐 그런 것도 좀 한번 바꿔보고 뭐 광원이 얘기 들어보면 뭐 컵도 잡는 것도 막 바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것도 많이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전이 이렇게 이제 버티는 가운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선수가 이창근 골키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창근은 최후방에서 이번 시즌에도 꽤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키퍼들이 조현우 골키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창근 골키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혹시 골키퍼 좋으면 좋은 팀들이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요즘에는 조직적으로 다들 경기 분석이 이제 좋아지면서 조직적으로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골키퍼랑 스트라이커의 역할이 진짜 너무 커진 것 같아요.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리아컵 대전 코레일을 만납니다. 또 다른 대전 팀을 만나게 되는 건데, 네 대전 코레일도 사실 뭐 3부 리그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계속 원정이니까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코레일 상대로 그래서 서울은 이번 그 코리아컵에서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코리아컵에서 골맛도 봐야지 또. 근데 대전 코레일 만만치 않다니까. 만만치 않지. 물론 이제 개 차이는 있겠지만 또 이상하게 말리면 대전 코레일도 저력이 좀 있어요. 상순회가 되게 좋은 팀이고 서울은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리아컵 해보면 사실 그 K3 팀 만나서 쉽게 전반전에는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장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가 해결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수가 또 활약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이 경기 보면서 대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야잔하고 김주성 묻어 나오는데 완전히 꽉 잡혔고 거머져서 뭐 연결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고머진다는 건 볼 키핑. 네, 볼 키핑 해가지고 뭐 연결하는 장면도 없었고 그리고 또 윤도영하고 최건주가 최건주 선수도 주민규 선수가 키핑을 했을 때 쭉 올라가서 뭐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이런 플레이 패턴이었어요. 많은 찬스는 잡아가지 못했지만 뭐 세트 피스에서 넣든지 아니면 뭐 주민규 선수가 하나 잡아서 뭐 하나 넣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날 경기도 진짜 서울이 유효슈팅 많이 때렸지만 저는 그 결정적인 찬스는 그 대전이 잡은 김현욱 선수의 유효슈팅 하나 그것도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거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와 이렇게 축구가 이런 거구나 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또 강현명 선수가 막으면서 또 0대0으로 끝났는데 대전은 조금 계속 그 화면에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거 황 감독님 잡히는 걸 봐도 계속해서 좀 뭔가 안 풀리는 그런 이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 이렇게
뭔가 안 맞아 막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계속 이렇게 막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해도 뭐 그냥 뭐 이거 해도 막 계속 잡히는 느낌이 많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우승할 수 있을까? 뭔가 또 다른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마사라든지 뭐 이런 따지고 보면 1위랑 9위랑 한 거잖아요. 근데 뭐 거의 우승젠탈전 경기 같은 느낌. 아니 1위랑 9위랑 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 선수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2-8 게임 했다. 2대8 게임. 맞아. 2-8 게임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9위 팀을 9위 팀, 1위 팀을 상대로 그것도 이렇게 원정에서. 이런 리그가 없을 걸요. 어디 어떤 그렇지. 리그가 9위 팀이 1위 팀을 상대로 2-8제 게임을 해. 그래 뭐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내용적으로 이렇게 원사이드한 거는 나오긴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지금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전북에게 비겼고 이번 라운드에 서울에게 비겼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전북하고 또 코리아컵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진짜 어려운 일정이긴 합니다. 근데 대전이 지금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내용은 심히 우려스럽다. 당연히 이제 대전은 이제 상위권에서 놀아야 되는 팀인데 우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피치를 그쵸. 딱 한번 또 가하면서 좀 2위권, 3위권하고는 조금 벌어진 느낌을 좀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힘을 지금 두 경기 연속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경기 전북에게도 좀 힘들게 무승부를 거뒀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잘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으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사실 더블을 노리려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더블을 해봤잖아요 황선홍 감독이. 그래서 이번 경기가 과연 어떻게 작용될지 한번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가 다 있군요. 정말 몇십 개의 슈팅을 때려도 이렇게 한 골도 못 넣다는 이 서울이 근데 K리그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면서 왜 이렇게 다 힘들죠? 경기가 다 걱정돼. 무슨 12개 팀 진짜 빡빡해. 다 빡빡하긴 해. 걱정돼. 내용들 보면은 쉬운 경기가 없어.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김규동 감독이 잠깐 얘기할게요. 둑수 얘기했다가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수정하기도 했었고. 근데 진짜 첫 내용은 땡빵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수가 그 얘기 들으면은 진짜 힘 빠질 것 같아. 힘 빠진 정도가 아니 근데 아니고 그 얘기 듣기 전에 이미 들었겠지. 이미 끝난 얘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뭔가 불만을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선수 그냥 안 뛰고 나 그냥 여러분 나갈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저는 이 인터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내부에서는 둑수가 이미 느끼고 그런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터뷰까지 나오지 않았나. 사실 좀 궁금해. 어떻게 영입이 진행 거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6개월 계약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옵션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6개월 하고 뭐 연장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오히려 그렇게 좀 애매하게 한 계약들이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서 인터뷰를 먼저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김기동 감독도 이런 언론이나 선수들이 대하는 게 굉장히 장점인 감독인데 얼마나 이 몰린 거지. 몰렸으니까 이런 말 실수잖아요. 말 실수가 나온 거고 또 경기 끝나고 또 사과까지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이 말을 내뱉고도 이거 이거 진짜 이거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또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해외에서도 안 그런 감독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 시즌에 안 그랬는데 이번 시즌 왔는데 갑자기 한 5연패 박잖아요. 인터뷰 요상하게 하는 감독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도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제가 그 스페인 갔을 때도 그 심리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이 무조건 끝나면 무조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니고 무조건 그러니까 구단 차원에서 예방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K리그는 특히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12팀이 그냥 지금 완전 빡세게 돌아가니까. 근데 둑스가 만약에 6개월 하고 나온다? 그러면 사갈 팀이 있을까? 둑수는 없을 것 같은데. 둑스는 없어. 아니 보여준 게 없으니까. 보여준 게 없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잘 못했어요. 근데 몰라 적응의 문제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또 나와서 잘할 수도 있죠. 여름쯤 되면 뭐 다음 라운드 뭐 그 다음 라운드에 나와가지고 잘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했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사실. 진짜 전력 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그 선수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자극은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볼 때는 다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진짜 궁금해. 진짜 만약에 뭔가 이게 다 연출된 상황이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고 만약 연출되지 않은 상황이면 정말 캐리가 정말 힘든 상황 지금 힘들구나. 네.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뭐- 아까 그 얘기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네. 한 6개월 끝나고 뭐 만약에 FA다 그러면 김포에 한번 보내가지고 고정원 감독님 지도하에 새로운 선수로 한번 뭐 태어나는 고마시야? 뭐라고? 정말 적토마시아. 적토마시아. 토마시 한번 맛보고서 새로운 선수로 한번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진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적토마시아. 알겠습니다. 네, 적토마시아. 김포 요즘 잘하고 있는다. 요즘 김포는 진짜 계속 그 자리에 언저리에는 항상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 한번 해봐야죠. 네, 이 경기도 마냥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 울산입니다. 이 경기 저도 제가 이제 입중계를 했는데 울산도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비슷한 내용들의 어떤 그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캐릭을 보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좀 짓누르면서 승리하는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경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기대하면서 야 울산인데 제주? 근데 뭐 지금 대전 1위 팀인데 딴 팀? 전북인데 어떤 팀? 못 눌러?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트렌드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상대하는 팀의 선수들이나 그리고 선수들이 설사 약하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준비하는 감독들이 실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상대를 누르면서 승리하는 경기 많게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 초반 루빅손에게 김영건 선수가 기가 막히게 스루 패스해서 루빅손이 득점을 했죠. 그래서 이 김판공 감독이 루빅손을 왜 이 왼쪽 측면 수비수에 놓는지는 이유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 네. 전반전에는 사실 1대0으로 끝나면서 제주가 이거 무너지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후반전에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이제 양쪽 측면 수비수인 김윤성과 안태현이 좀 공격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왔어요. 확 바꾸면서 유리 조나탄의 동점골이 터졌고 1대1 상황에서 역전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기에서 이날 딱 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흐름을 다시 울산으로 빼앗긴 흐름이 하나 나와요. 뭐죠? 55분에 송주훈 선수가 골키퍼한테 헤딩으로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코너킥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전 경기에서도 그 첫 번째 실점한 거 보면은 송주훈 선수가 또 그 골키퍼한테 백패스 하다가 거기서 또 잘려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좋은 흐름이 아닌데 거기서 그냥 걷어냈으면 되는데 서로 지금 부담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헤딩 백패스를 한다 그러면 분위기에 완전히 이 찬물을 확 끼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하나가 뭐 승패에 크나큰 뭐 점수를 준 건 아니지만 거기서 헤딩으로 굳이 백패스를 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장면이 이제 제주의 지금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다. 그렇죠. 보여주고 있다. 근데 거기서 계속 그런 장면 그냥 쉽게 해가지고 또 해 떨어간다면 득점까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흐름 끊기고 바로 또 에릭 선수한테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대1로 역전을 가다가 마지막에 또 보야니치가 핸들을 해서 유리 조나탄이 PK를 찾는데 또 조현우 선수가 또 막아냈죠. 네. 조현우 선수 연봉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 승점 지금 두 경기 연속 다 벌어줬습니다. 그렇죠. 네. 승점을 몇 점 벌어준 거야? 4점을 벌어줬죠. 4점 벌어줬지. 네. 진짜 절대적인 골키퍼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아주는 골키퍼가 두 경기 연속 막아준다 그러면 정말 수비수들도 든든할 것 같고 팀적으로도 절대적인 골키퍼 하나가 이렇게 좀 승점을 벌어주고 팀 분위기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골키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현우 골키퍼가 두 번 다 똑같은 방향으로 다이빙을 뜨면서 팀을 계속 구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주는요. 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를 보면 제가 입중계를 보면서도 제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팀 사실 서울하고 지금 그 제주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서울은 뭔가 한번 그 물꼬가 한번 터트려지게 된다면은 뭔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학과 감독님의 축구는 그래도 끈적한 그런 게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 보는 맛이라기 하기보다 상대도 지치게 만들고 우리도 지치지만 상대도 지치게. 근데 지금 보면은 자기 팀만 지치는 모습이 느껴지고 뭔가 다 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이밍도 항상 좀 한 박자 듣고 느리고 뭐 수비하는 장면도 특히 수비하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실점하는 장면 보면은 아까도 언니랑 카페에서 얘기했는데 그 엄원상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송지훈 선수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송지훈 선수는 미드필더한테 그걸 쫓아가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유인수 선수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서로 논쟁 같은 거 누가 따라가야 되냐 했어요. 누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송지훈 앞에 있던 선수가 사이드로 쭉 빠져나갔어요. 근데 송지훈을 따라가는 게 더 편하지 않나? 근데 송지훈 선수가 미드필더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거 쫓아가라. 본인이 빠지고 그걸 딴 선수가 그 자리 커버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저는 그냥 저도 쓰리백을 봤던 선수로서 한다고 하면 그걸 안 따라간다 그러면 이 쓰리백에 대한 왜 거기 세워놓는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인수가 거기까지 쫓아갈 거면 공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미드필드 커버하기도 바쁜데 저는 당연히 그거는 송준수 선수가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약속된 게 있는 팀들도 있다 그러거든요.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빠져나가는 걸 무조건 누가 가라. 미드필드가 가야 된다. 지켜라. 그래서 크로스를 송준 선수는 크로스를 결론적으로 막으로 갔지만 저는 그래도 그 급박한 상황에 체력이 남아 있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랬다고 한다면은 따라가더라도 박스 안에 충분히 선수들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조금 아까도 슬기랑 카페에서 그거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걸 누가 쫓아가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저는 사실 좀 송준 선수가 좀 쫓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쫓아가지 않았으면 그 박스에서 클리어가 됐어야 되는데 또 그 하필 그 앞으로 고승범이 또 잘라 먹었어요. 그렇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선수들 판단이 뭔가 마음이 일단 무겁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몸도 무겁고 뭔가 판단도 느리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수비수들이. 근데 그나마 저는 FC 서울이 다행인 게 어쨌든 골을 안 먹잖아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어떻게든 사실 이런 경기는 골 안 먹거나 비기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저도 이제 대구를 그나마 경기 잘했다고 한 게 어떻게 됐든 승점을 가져왔으니까. 사실 제주 입장에서는 경기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무조건 승점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가져올 만했고 할 뻔했고. 그리고 송지훈 선수가 그 전 경기부터 계속 이제 실수가 나오는 것 같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많이 부담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팀마다 약속이 있어요. 이 미드필더가 쫓아가면 이 미드필더가 절로 빠져나갔을 때 무조건 미드필더가 쫓아가라. 센터백 하나 더 두는 이유는 니네 거기 중앙 지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안 쫓아갔잖아요. 그럼 중앙에서 고승범은 체킹을 어떻게 더 잘했어야 돼. 잘했어야 됐는데 이도저도 아닌 선택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수비 장면이 연속 2번 나온 송준 선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왼쪽에 김윤성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주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기동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적으로 봤을 때. 김윤선 선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선수가 눈에 띄고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선수는 100km 달리고 있는데 딴 선수는 60km 달리고 있어. 그 느낌이 나는 순간 저는 팀워크가 이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선수가 속도를 살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하게 뭔가 좀 속도가 달라 보인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골을 넣었을 때의 어떤 그런 찬스 속에서 그 잠깐 볼 수는 있지만 시종일관 어떠한 선수만 계속 보여주는데 딴 선수는 그게 슬로우 모션 같아. 이러면 저는 그 팀이 박자가 안 맞는 박자가 안 맞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자가 안 맞아요. 네. 이날도 2대1 상황에서 김윤성 선수가 진짜 뒤로 풀대시해가 가고 골대 가서 막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에너지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되든 안 되든 졸라 뛰고 그냥 머리 받고 뛰어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이 후방 지역으로 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격 지역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제 또 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요. 사실 지금 보면 오히려 김윤성 선수나 김준하 선수가 거의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이 좀 많은 제주인데 좀 많이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사실 이날 경기에서의 보야니치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네, 보야니치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창민, 이탈로 남태이거든요. 3명 미드필더. 그럼 딴 팀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3명의 조합이면은 그냥 사실 같이 뛰는 옆에 있기만 해도 부담스러울 텐데 사실 제주가 진짜 멤버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아니,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울산은 그래도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에릭이 계속 공격 포인트를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최근에 뭐 페널티킥 골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득점 페이스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득점 장면도 앞에서 약간의 견제가 들어가고 갑자기 본인에게 볼이 오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좀 적응한 것 같고 그 막판에 옆에 내준 걸 제끼고 내준 장면도 보면은 뭔가 좀 힘이 빠지고 적응을 한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사실 막 무리한 동작도 없고 되게 뭔가 자연스럽다고요. 모든 동작이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되게 기대가 돼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팀 분위기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허유라고 지금 야구가 못 뛰고 있잖아요. 야구 있구나. 명단에도 지금 안 드는 그러니까 느낌인데. 뭐 이제 그 내부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중요할 야구 한 번 더 움직일까요 여름에? 이 정도로 못 뛰면?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이 서울 뭐 서울이 야구는 그래도 한 번은 더 보겠지 누군가 어떤 팀이 지금 그렇죠. 울산 전력이야 나가라고 하면 야구는 딴 팀이 한 번은 더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울산에서 뽑아간 선수들 있잖아요. 뭐 이기균, 허율, 인대로 데리고 오고 싶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허율이 안 보이네. 네. 하여튼 흐름이 넘어간 것 같아요. 믿음을 뭐 초반에는 되게 골도 많이 넣고 했었는데 많이 넣지는 않았지. 않았는데 좀 아쉬웠죠. 네. 멘탈적으로도 잘 준비해야 돼. 다시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사실 상위 레벨로 갈수록 사실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멘탈 싸움이에요. 네. 사실 어린 나이일수록 뭐 기술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정도 레벨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멘탈 싸움인 거죠. 진짜 어느 정도로 난 느끼냐면 난 멘탈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선수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 동료들이나 이런 걸 보면 뭐 프로 레벨까지 간 친구들도 있지만 보면 멘탈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내 기준으로 저렇게 멘탈 족같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존나 세상에 지 혼자밖에 없나? 존나 건방지네. 와, 그러니까 멘탈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 독특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렇죠. 그 자신만만함이 과하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나 지금 생각해 보잖아. 그게 맞았어. 그게 맞죠. 그게 맞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야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나는 저렇게 건방지다고? 와, 멘탈 아무리 자기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프로 레벨에서 이기려면 뭐 모든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뭐 진짜 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아. 근데 어느 정도 프로 레벨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주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깨기 위해서는 독특한 어떤 멘탈이나 그렇죠.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는 거지. 특수 포지션은 특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물렁물렁하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적절한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막 끈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실망감을 견디는 힘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경기를 하다 보면 진짜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이겨도 자기가 골을 못 넣거나 골키퍼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팀이 3대 2로 이겨도 자기가 2골 먹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망을 견디는 힘이 진짜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에서나 뭐 마찬가지로 지금 딱 그 5월 초중반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놔요. 왜냐면 베스트 11도 거의 정해졌고 뛰던 선수도 뛰고 뭐 이제 예전 같은 막 이제 3월이면 막 웨이트장이 막 복잡복잡 하거든요. 근데 5월 되면 이제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 안 나와. 아, 빨리 집에 가기 바빠. 왜냐면 진짜? 그리고 에이전트들도 바쁘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자기가 뭐 한다고 해서 경기 뛸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 해야 됩니다. 야구 지금 나와야 돼. 그래야지 웨이트장 본다. 나와야 돼. 지금 내려놓지 말라고. 클럽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기회 올 수 있어요. 근데 때문에. 지금 웨이트장 아직까지도 열심히 뛰고 하고 있는 선수는 멘탈 좋은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포항에 있을 때 제가 기회를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저녁 때마다 제가 이제 한 후배랑 계속 운동을 나갔어요. 근데 운동 그 다음 날이 웨이트장을 나가는 거야? 아니면 운동 나갔다가 웨이트장 갔다가 이제 샤워장으로 그럼 가는. 저녁에 개인 운동하면 뭐 해요? 그렇게? 그때는 제가 헤딩 연습을 했어요. 나가서 그때 펜들볼 같은 게 있어요. 헤딩하고 웨이트하고 이제 샤워실 들어왔는데 다음 날이 경기 이제 마지막 훈련이어서 시합 가기 전. 근데 사실상 거의 저는 엔트리 드나 그날은 거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빡시게 해야겠다 했는데 샤워장에서 감독님 만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엔트리 넣어서 경기 따라가서 교체로 심지어 좀 뛰었어요. 그러니까 네. 야구 이걸 보고 배우란 말이야. 이제 개인 운동 나갈 때 이제 김파원 감독님 방 지나갈 때 나 웨이트는 개인 운동 나간다. 그리고 이청용 선수도 볼튼에 갔을 때 아침마다 자기는 루틴처럼 그냥 스트레칭하러 나갔는데 감독이랑 선수들이 그걸 보고 이 선수는 정말 성실한 선수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보여지기 위해서라기보다 진짜 본인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게 이제 뭐 루틴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 하는 것들이 귀찮은 일들이지만 그게 의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그게 의지. 네. 진짜 그런 지금 된 선수들은 뭐 이거 안 나오고가 없어요. 그냥 기계예요.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운동을 찾아서 해야 되는 이 지금 선수들은 5월 달에 이 날씨 따뜻해졌다고 내려놓지 말고 지금이 기회다. 지금 온다. 야구. 네.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자, 감독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마지막에 김학범 감독의 인터뷰는 일부러 이렇게 짧게 하는 건가요? 항상 똑같습니다. 네, 뭐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네, 그 계속 뭐 운이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짧게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라서 이거 제주도 진짜 난감할 것 같아. 이게 감독과 더불어서 팀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체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좋은 매물의 감독들은 이 상황에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여기저기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감독은 일단 어려운 상황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 감독들은 꽤 있죠. 근데 이제 믿음이 가지 안 않는 가는 거지. 네. 왜냐하면 자기 이런 감독도 있을 거 아니야. 경험은 있는데 자기 이렇게 제주 SK 들어갔다는 거 이제 추가하고 싶은. 그리고 또 어차피 나는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내 커리어는 지금 똑같아. 정체돼 있어. 내지는 좀 잊혀져 있어. 근데 여기서 못해도 그만. 잘하면 초대박. 그렇지. 잘하면 부활. 뭐 이렇게 뭐 제 5회 전성기 뭐 이렇게 또 그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욕심나는 감독은 분명히 있겠죠. 아마 뭐 많은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구단에서 좀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를 좀 많이 감수하고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예전에도 어쨌든 사실 돈을 진짜 많이 주면 오거든요. 감독은. 그렇지 오지. 감독은 오는데 뭐 무리하게 아니 근데 무리하더라도. 괜찮은 감독 후보군 우리가 기억나는 감독 누구 있어요? 뭐 지금 그냥 김도훈 뭐 남기 감독도 이번에 나왔고. 남길? 남길 다시 제주로 간다고? 근데 뭐 어쨌든 힘이 있잖아요 K리그에서. 왜냐면 뭐 다시 제주로 간다는 얘기 아니고 괜찮은 감독이 누가 있냐 그래서 오케이. 다른 데로도 갈 수도 그렇지. 있으니까. 남길 감독이 뭐 안 괜찮다라기보다 어쨌든 제주에서 한번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 매물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생각나는 매물이 이제 김명수 감독, 그다음에 김도훈. 감독. 네. 감독님. 지금 우리가 이게 감독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제주가 강등을 안 당한 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수원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강원 서울 보세요. 서울 강등 당할 것 같습니까? 경기 내용 봤을 때 안 당해요. 네, 네. 강원 강등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합니다. 그렇죠. 안양은요? 안 당할 것 같죠? 네. 자, 대구, 제주, 수원 순위 때문이 아니야. 자, 봐봐요. 지금 대구하고 서울하고 승점 차가 4점 차예요. 시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럼 이거는 강등권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 경기 봤을 때 그래도 강등은 안 당할 것 그렇죠. 같잖아. 네. 근데 대구, 제주, 수원은 느낌이 있지.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 음. 김학봉 감독님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피해 보는 거는 제주다. 제주 팬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와, 이렇게 안 되냐? 이 팀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제주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김판곤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팬들 앞에서 이제 뭔가 좀 자신감 있는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와서 우승했다. 올해 세대 교체하고 있고 그 임무를 내가 맡고 있다. 아무도 4, 5년 동안 안 한 거 내가 하고 있지 않냐.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 임무 해나겠다. 강력한 울산 만들겠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어쨌든 김판곤 감독에 대해서 뭐 아침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이번 시즌의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3경기 연속 어쨌든 패하지 않고 있고 2승 1무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 앞에서 이제 호소를 지지하는 지지를 호소하는 지지를 호소하는 어떤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네. 우리도 아무 캐치를 못했어. 괜찮아요. 아, 우리도 호소를 지지한다. 지지를 호소하나 호소를 네, 지지하나 네. 그게 그거기 때문에. 아무튼 누군가는 김판곤 감독의 호소를 보면서 지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사랑아 네. 보영의 그거 같네. 네. 지지를 호소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보세요. 이제 감독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너무 어려운데 우리 극복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힘을 합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승했잖아요. 내가 와서 우승했잖아요. 이 얘기만 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여러분 속 많이 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이 실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독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제가 세대교체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울산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갔으면 됐는데 좀 그런 거지. 또 고가게 볼 사람은 고가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이거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그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 거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강원이 이런 경기를 합니다. 강원 대 김천 0대 4가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조금 안일하게 감독, 코치, 선수다 조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전술을 너무 믿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강투희 선수가 안 나오고 이기혁, 홍철 이렇게 조합이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평소보다 다르게 아무래도 전방 압박이 세니까 조금 더 패싱력이 좋은 선수들로 전방 압박을 좀 깨보려고 했었던 것 풀어나올 수 같은데 있다는. 김천이 압박을 정말 잘하는 팀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조금 대비를 잘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른 실점이 일어나면서 또 26분 만에 선수 교체를 했어요. 바로 교체했어요. 네, 그것도 조금 충격이 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거 안 된다 이거. 네, 근데 선수단도 그게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강원이 왜 이렇게까지 엉망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 정도로 네. 이날도 멘탈이 많이 나간 경기였던 것 같아요. 강원이. 그래서 이른 교체가 저는 오히려 되게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좀 지켜봤어야 됐다. 이런 교체를 하면서 더 흔들리면서 실점을 바로 해버렸고 우르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됐는데 사실 이게 반복되면은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것들조차도 다 좀 잘 분석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른 교체가 오히려 좀 더 경기가 안 좋게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한 지 5분 만에 실점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계속 지켜봤던 거야. 근데 안 돼. 그래서 교체를 한 건데 어쩌면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른 교체라고 했을 때 너무 이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른 교체는 이번까지 준비한 게 다 틀렸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지.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근데 전반적으로는 26분은 너무 심하다. 너무 선수한테도 타격이 되게 셌을 것 같고. 그럼 이 정도로 교체를 해서 효과를 본 것도 아니고 바로 또 이제 교체하자마자 다음에 전반전에 또 실점을 했고 또 이후에도 실점을 하면서 대패를 했는데 정말로 가져간 게 없는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이 경기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실점이 역습상 비슷하게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무모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바로 압박하는 것보다도 좀 물러야 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좀 무모하게 도전적인 수비를 많이 하면서 상대에게 공격을 그렇지. 내줬던 것 같고 아무래도 상무를 좀 더 뭔가 깨부시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술적으로. 정경 근데 내가 전술적으로 이 팀을 그냥 깨부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사실 리그가 진짜 안 풀릴 때가 거의 대부분이요. 절반 이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안 풀리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조금 더 버티고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천을 상대하는 팀들은 진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팀이 진짜 앞쪽에서 상승세를 타면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진짜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이제 초반부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천하고 할 때는 진짜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동기부여가 일단 남달라요. 이 선수들은 잃을 게 없어요. 그런 선수들이 똘똘 뭉친 팀이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팀으로 돌아가서 잘하면 돼. 라는 느낌이 깔려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무서운 팀 중에 하나예요. 잃을 게 없는 팀. 그런 것들이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가 잘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정경용 감독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핫한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네. 그 뭐야 관중석에 또 국가대표 감독이 또 아. 왔다는 소문이 또 들린다 그러면 네, 그쵸, 또 그쵸. 김천 상무 선수들도 미치지도. 대표팀 한번 가면은 또 이제 군대에서 몸값을 확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다 선수들 소문 나거든요. 음. 에이전트가 바로 얘기하고 왔다. 네, 강원 보여줘야 선수들은 된다. 투지가 안 생기나요? 강원은 이거는 이 경기는 그냥 잊어야 되는 경기라고 봐야 되나요? 보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보완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잊고 이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안 된 경기였어요. 뭐 경합도 안 되고 뭐 전술적으로 수적 우세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타이밍도 계속 늦었고. 진짜 강원답지 않은 경기. 네, 그래서 그래도 강원은 뭔가 좀 그 경기를 했을 때 지더라도 네. 본인들이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보여주고 이 팀이 그래도 뭔가 좀 아둥바둥 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 무기력한 경기라서 맞아요. 무기력하다는 네. 말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경기는 이제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잊고 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김천이 0대4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대 전북 경기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경기는 이번 라운드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전북도 이 경기 별론데 이 경기 이렇게 우리 전북이 승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나? 아니 사실 그건 배부른 소리기도 해요. 어떻게 한편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지금 대전을 3점 차로 압박을 하고 있는 전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름다운 축구도 좋지만 이기는 축구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뭐 그런 맥락이지 않았을까? 사실 뭔가 방어를 진짜 졸라 잘했어요. 전북이. 네. 근데 다만 역습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방어를 진짜 기가 막히게 했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진짜 비아냥거리는 게 절대 아니고 진짜 수비 이렇게 잘하면은 진짜 전북을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그 공격 전환만 조금만 개선된다고 하면 사실 근데 이기면서 충분히 저는 지면은 만약 이러고 지면 진짜 타격이 클 텐데 계속 승점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경기력이 저는 여름 되면 진짜 확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의 역할이 더 명확해지고 나는 이렇게 수비하는 거 이렇게 수비하면 돼라는 딱 정리가 확실하게 됐고 이제 공격 부분만 조금만 수정되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 전북 대전이 경계해야 될 거는 전북이지 않을까라는 아니 근데 싶습니다. 저는 경기 보면서 서울전에는 사실 슈팅을 많이 주긴 했어도 다 그냥 막을 수 있는 코스를 잘 막고 수비도 블럭을 잘했다고 그리고 송범훈 선수도 다 그 코스에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광주전은 점점 이 실점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수비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뭐 맞고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실점을 할 것 같아서 뭔가 다른 이 어떠한 전술이 필요하지 않나. 이 수비만 계속 좀 내려서 이거는 사실 우승권으로 가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뭔가 이게 다른 뭐가 있어야지 이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승점을 못 보러 왔으면 전술 변화하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승점을 벌고 분위기는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전술 변화가 일어나면서 좋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문제되는 게 거의 이제 낮은 블럭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인데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부분이 이제 수정되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아져야만 하긴 합니다. 맞아요. 내용을 네. 봤을 때는 나아져야긴 하죠. 근데 어쨌든 사실 광주를 상대로 승점을 어떻게든 가져갔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크지. 봐요. 음. 그리고 광주는 어느 팀이랑 하더라도 사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광주를 상대로 저는 되게 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시즌은 저는 지금 이런 과정이 기조로 가야 중요하다고 된다. 생각하지 맞아, 않아요. 맞아. 그냥 그 아침에 무조건 나가야 되고 승점을 어떻게 해서든 쌓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포획 감독도 K리그를 사실 되게 빠르게 적응했다고 생각을 들고 그러니까 그 걱정은 지금 안 된다. 네, 저는 이게 지금 걱정이 될 승률이 문제는 아닌 되게 것 좋긴 같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뭐 내용적인거나 이겼냐 졌냐로 따지면은 거의 완벽하고요. 근데 이제 스코어를 내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골차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의 순위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승률이 뭐 어렵게 승리 잡은 게 무승부가 되고 무승부가 되게 지고 하면서 조금 삐끄덕거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전북이 진짜 지금 보면 2패밖에 안 했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과정조차도 별로 막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뭐 수비가 아까 근데 원일이 말에는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다다음 경기까지 내려쓴다? 그러면은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더 많은 상황,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사실 전북을 분석할 때 전북이 공격이 센 팀이거든요. 공격 그치. 선수만 봤을 때는. 근데 분석을 해. 그러면은 이 선수들 역습을 분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 전북의 수비를 뚫기는 어렵고 네. 오히려 그러면은 리스크를 안고 전북을 깨부수려는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북한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형태에서 뭐 공격 전환하는 과정만 보완된다고 하면 또 세트피스를 골랐잖아요. 세트피스랑 공격 전환 이 과정이 보완된다고 하면 저는 전북을 이기기가 진짜 쉽지 않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에르난데스나 이런 선수 컨디션 되찾아가지고 막 진짜 폭발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고 공격 전환 된다? 그러면은 진짜 힘 받는 그런 상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의 이 마무리 능력, 아까 서울 얘기한 거와 비슷한 건데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거잖아요. 많은 슈팅을 때리기도 했지만 그러면 이게 뭐 광주 선수들의 슈팅 퀄리티도 퀄리티겠지만 그만큼 그런 퀄리티가 나오지 않게끔 전북이 잘 제어를 했다. 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제어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게 슈팅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광주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정효 사실 이거 경기 보면서 김병수 감독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비슷한 걱정거리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 아예 다른 컨셉으로 이거를 보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경기력에 되게 안 좋게 미쳐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광주가 바꿔야 될 거는 그냥 뭐 공격 패턴에 대해서는 바꿀 게 없고 패턴에 대해서는 근데 뭐 이게 코칭은 충분히 가능하죠. 좀 더 빠르게. 왜냐하면 0.5초 차이로 너무 많은 게 변화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용기를 내는 쪽으로 바꾸는 게 좋지. 뭐 큰 틀을 변화시키는 거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격 전술이나 이게 슈팅을 그리고 이렇게 낮은 블럭으로 내려선 수비를 상대로 슈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서 진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진짜 어려워. 오히려 조금 뭐 세트피스에 집중한다든가 볼을 더 지금처럼 역습이 아예 안 되게 상대가 레스트 패스에 더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 들어가라. 아니 이조영 감독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파이널 서드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감독 4년 차인데 영구의 영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말 풀기 힘들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슬기 얘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김기동 감독하고 이종현 감독하고 한번 그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둘 다 골 먹는 팀끼리 만나서 그러니까 보는데 만나서 이제 연구를 거듭을 하는 거지. 중간쯤에서 이제 광주랑 서울 중간에서 네.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풀 수 있을까? 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광주요? 그러니까 골을 이렇게 안 나는 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저는 해답을 못 찾겠어. 저도 이게 지금 이종현 감독의 오늘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전반전 끝나고 2분 동안 벤치에서 홀로 있었거든요. 감독이 앉아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더 다그쳐야 하나? 아니면 나도 좀 내려놓고 만족해야 하나?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다.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에게 2골, 3골을 내줘도 도전적으로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하라고 했다. 라고 해서 후반전에는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득점이 되지 않았고 축구는 참 아이러니하다. 먼저 맞아야 때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맞고 나서 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전반부터 공격적으로 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파이널 서드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역시 내 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 넣는 게 진짜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엘클라시코에서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우장창창 막 골 막 나고 뭐 인터밀란하고 뭐 바르셀로나 뭐 4강전에서 계속 골 넣고 뭐 맞고 골 넣고 뭐 이렇게 실점하고 다시 넣고 막 이런 경기들을 막 봐서 그런데 사실 이 축구라는 게 제가 이제 축구 관련된 서적에서 읽은 건데 축구의 가장 큰 매력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게 희소성이냐? 골에 대한 희소성. 참 골이 잘 안 들어가는 그렇죠. 스포츠다. 점수가 많이 안 나는 스포츠다. 이렇게 점수 안 나는 스포츠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90분 쳐하는데 0대0? 미친 점수가 0점?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축구라는 거의 매력은 그런 희소성이고 그 한 골 들어갔을 때 쾌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축구의 또 한 가지 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골이 안 들어가면 이제 감독들이나 선수들은 이제 답답해 미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게 설계와 실행하는데 이제 괴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괴리감이라고도 뭐한 게 분명히 저 골대 앞에 갔어. 슈팅을 했는데 약간 빗 맞아서 골대 옆에 살짝 빗나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진성이 형이랑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야, 운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축구가 재밌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감독 코치 입장에서 운을 바라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골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여야 골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제는 그 선수가 더 진짜 많이 귀해질 것 같아요. 그 이호재 같은 터닝슛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선수가 완전히 만들어낸 득점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잘한 거지 정말. 그래서 이날도 보면 아사니를 또 가운데로 갖다 놔요. 아마 아사니가 어떻게 해서든 한 방 걸리면 그래 때려넣기 했는데 살짝 빗나가는 거 보고 야 이게 진짜 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저는 그날 보면서 되게 다양하게 하거든요. 막 그 하승훈이 나중에는 오른쪽 사이드백 역할도 하고 뭐 가브리엘이 벌려 있기도 하고 저 아사니가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막 속대만 지라 연병 다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짜 딱 너무 공감이 되고 뭔가 마음 한켠으로는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사실 선수 탓하기에는 되게 너무 비겁한 것 같고 그렇다니 그 앞에까지 갔는데 못 넣는 선수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와중에 광주는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골 못 넣고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진우 선수의 갑자기 이제 이번 시즌 활약하면서 계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골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역 감독이 수비는 훌륭했지만 공격은 부족했다라고 했고 후반 막판 15분 동안은 좀 긴장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 수비로 승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공을 소유하면 경기를 통제할 수 있지만 소유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포역 감독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의 전북의 모습은 본인의 색깔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대단하다고 봐요. 사실 경험이 되게 많은 감독인데 분명히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터뷰만 봤을 때는 나는 이런 축구가 싫다. 그런데 해서 어떻게 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되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고등학교 축구인데도 뭔가를 바꾼다는 게 되게 뭔가 자존심 상하거든요. 아 그래? 네.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압박을 해서 우리가 골키에서 패스를 하는데 압박을 자꾸 뺏겨. 그러면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 왜냐하면 리스크가 그나마 고등학교 축구는 적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좀 핑계 같더라고요. 요즘 생각에 드는 생각이 이게 핑계고 선수들이 빨리 그 경기장에서 잘할 수 있는 걸 빨리빨리 찾아줘야 되는 건데 저는 포역 감독이 그걸 되게 빠르게 찾았고 인터뷰 스킬도 되게 좋다고 봐요. 인터뷰에서 되게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원하는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저는 배울 게 많은 감독이라고 왜냐하면 인터뷰만 봐도 저는 이런 감독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되게 뭔가 친절해요. 그냥 친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약간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느낌이었고 그때 인터뷰할 때 디테일한 것 같고 약간 진짜 여성스러운 느낌도 들었어. 그리고 진짜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모습도 저는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걸 했을 때 물론 이제 매번 똑같이 이제 매번 그 뭐 디테일하게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텍스트 양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포역 감독이나 이종호 감독은 정말 솔직하게 잘 인터뷰를 해주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내용만 봐도 맞아요, 뭔가 맞아요. 그 느낌이 오늘 경기 좀 이 감독은 이랬구나, 뭐 저랬구나 이 느낌이 좀 드는 인터뷰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저는 경기 보고 뭐 바꾸는 거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진우 선수가 이번 득점을 보고서 이름 바꾸고 잘된 선수의 계보를 바꿨다. 그 전에 누가 있었나? 이정엽 선수가 이름 바꾸고 잘된 케이스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진우 선수의 득점을 보고서 이거는 바뀌었다 이제. 그러니까 난 전진우 선수 입에 예전 이름 붙는데 기억 잘 안 나죠. 좀 오래 걸렸거든 전진우 선수 바꾸는데 네. 전세진이었나? 그렇죠. 전세진. 근데 전세진이었는데 전진우가 나는 안 붙더라고. 안 붙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붙었어. 지금 붙었고 이정엽 선수 예전 이름 기억나세요? 이무호 아니었나? 이정기였나? 이정기였나? 네. 맞아. 이정기 맞아, 맞아. 이름 승실대잖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이름 바꾸고 이 잘된 케이스가 이제 1번에 이제 전세진에서 전진으로 바꾼 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름 바꿨거든요. 잘 됐어요? 돈가스 장난 아니에요 요즘. 난리 났어. 잘 돼? 난리 났대. 야, 와. 우리 엄마 뭐가 있나 봐 그게. 아 진짜 가서 먹고 싶다. 우리 엄마가 맨날 말만 하는데. 산에 갔다 절에 갔는데 스님이 이름이 너무 세다 그랬대요. 절에 가서. 근데 이름을 하은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원래 뭐였는데요? 화순. 화순? 네. 근데 절에 갔는데 그 스님이 엄마를 보더니 이름이 너무 세다. 바꿔야 된다. 근데 엄마는 좀 예쁜 이름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하은이 예쁘지. 그래서 좀 안 어울리긴 한데 어쨌든 돈가스 잘 되네요, 돈가스 요즘? 집이 진짜 맛있나? 어디다 그랬죠? 네. 장성, 전라도 장성, 전라도 리버사이드.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강주 게임 보러 가면서 한번 가세요. 가까운. 전라도 가면 무조건 슬기부터 생각해야 되겠다. 네. 그 왔어. 누구지? 수빈이 가족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거긴 무슨 가족까지 다 거의 돈가스만 먹으러 간 거야? 네, 제 이름을 달고 가시면 무료로 제가 다 진짜요? 아유 그럼요. 그 정도는 제가. 뭐 지금 팬들한테도? 네, 이번 주까지 할까요? 진짜 많이 와. 진짜 맞아. 말도 안 되기가. 제가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아 진짜로? 네. 이번 주까지. 네,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네. 대박. 네, 여러분 이번 주까지랍니다. 지금 월요일인가? 이번 주까지. 어머님한테 뭐 이름 말씀드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니 어머니가 오면 되게 좋아하세요. 누가 너희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따로 돈 드리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말 빼고 네, 주말은 좀 그러니까 네, 어우 큰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벤트예요, 이거. 네, 꼭 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거기 드라이브하기 좋거든요. 가면 좋습니다. 후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제 전북 경기 보면은 또 이 팀이 어떻게 수비하면서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이걸 보면 되는 것 같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용이 좋았는데 이번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효 감독이 지난 어린이날에 있었던 우성 선수와의 약간 그 얘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밝히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매주 할 얘기가 있고, 또 그 이번에 좋지 않았던 팀이 다음 라운드에는 또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고 수정을 하는지 그거 보는 맛도 있는 K리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또 코리아컵도 있으니까 그렇죠. 코리아컵도 제가 많은 지도자일 때는 네. 매 경기가 쫄리니까 제가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히 응원한 팀은 없고 다 축구를 좋아서 보니까 사실 너무 재밌더라고. 보는 그치. 입장에서. 얘네들 어떻게 하나 이제는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하나 어. 이 선수 어떻게 하나 이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K리그가 많은 분들에게도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사실 좀 K리그에 좀 푹 빠지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을 해보고 매 라운드 네. 보니까 이거 그냥 잘 따라가야 돼. 그렇지. 예, 이게 또 정보가 엄청나게 재밌는 정보가 많은 리그는 아니에요. 해외 축구에 비해서. 이거 한 팀을 쫓아가면 너무 힘든데 K리그를 쫓아가면 그렇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여러분들 이제 스토리를 좀 더 쌓아가면서 보면 한 두세 달만 쭉 보면은 이 팀 그렇죠.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더욱더 K리그 매력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저희 히드풋볼 K도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축구에 또 K리그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